이제 조사 설계할 때, 어, 그 조사 설계는 아까 분석 단위와 연구 단위를 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이나 자료의 측정 방법,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조사 설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석 단위와 연구 단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분석 단위는 궁극적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개인이 그 분석 단위가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그 분석 단위가 바로 개인을 말하는 건데요. 물론 그 분석 단위가 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회 조직, 회사나 학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사회, 국가 또는 세계 또는 뭐 사회적인 생성물인 뭐 주택이나 또는 뭐 서적 또는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그런데 그 분석 단위는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료해야 돼요. 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분석 단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 단위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교. 각각 개인들은 비교가 가능하고 집단도 비교가 가능하죠. 국가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 단위에 관련돼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전형적인 분석 단위가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 여기에는 이제 분석 단위에 관련된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원주의가 있는데 이건 반대의 개념인데요. 생태학적 오류는 뭐냐면 집단의 자료를 가지고 개인에 관한 그 결론을 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 각각 개인에 대해서 적용을 해버리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 해독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은 아마 95% 이상 거의 100%가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있습니다. 읽고 쓰고 다 하는데요. 미국 같은 데만 해도 학교를 못 다니고 글을 안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는 이제 할렘과 같은 뉴욕에 그런 데는 그 가난하고 그런 또 유색 인종, 흑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단 그, 거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은 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미군들 중에는 이제 그런 글과 쓰도 못하고 읽도 못하는 그런 그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카투샤 병들이 대신 그 편지 같은 것들을 읽어주고 써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나는 할렘가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아, 너는 글도 모르고, 읽도, 쓰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네,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생태학적 오류라고 말하는 거고요. 환원주의는 반대입니다. 어, 그 집단이나 사회 또는 국가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을 설명하는 거죠. 복잡한 그 사회 현상을 특정 요인으로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개인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사회나 국가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예를 들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아직도 이제 그 저개발 국가고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뭐 왕이나 또는 뭐 이제 어떤 추장이나 뭐 이런 그 집단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통치 방법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고 어떤 그 독재나 독선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들이 많고요. 또 장기 집권하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어, 뭐 서구 사회에 가서 유학을 해서 오는 그런 그 지식인들도 있고 또 의식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나라의 전체 그 국가 체제를 보면 아주 그 독재와 독선적인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에,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화되어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조사한 그 사람의 민주화 의식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나라는 대단히 민주화되어 있는 민주국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 특성을 가지고 전체 집단이나 국가, 사회를 어, 결론을 내고 적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환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오류와 환원주의는 정반대의 개념이고,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가지고 개인을 각각 설명을 하고, 환원주의는 그 개인을 가지고 집단이나 국가를 설명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단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조사 설계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이 측정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자연과학의 측정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현상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기온 같은 거를 재려면 온도계를 가지고 재면 되고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잰다든지 또는 저울을 가지고 뭐 무게를 잰다든지 이런 측정 도구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회현상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 현상, 사회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그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없어요. 그 측정 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설문지죠.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측정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설문지를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측정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요. 추상적인.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추상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거나 질서가 있거나 반복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개념들 자체는 원래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 변수들,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건데요. 설문지를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 어디 기온이다.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언제 장소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그런 기온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합적인 개념이 많아요. 복합적이에요. 사회현상은.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측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일정한 규칙이나 또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요. 부족해요.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들이 많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또 자연현상은 규칙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이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사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조사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는 종속 변수의,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원인이죠. 원인 변수.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변수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관련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측정 대상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측정이 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군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군 생활에 에, 좀 그들 군인들의 그 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서 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군대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 목적은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에, 우리가 그 군인들을 만나러 가려면 부대로 가야 되는데 부대에 가면 이제 정문에 그 위병소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왜 왔느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설문조사로 왔다 그러면은 절대로 들여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측정이 어려운 경우들은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측정이 어려운 개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사 설계를 잘해서 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그 가설 같은 걸 정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밝혀내는 것인데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또는 뭐 저기 어디 외국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 어디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을 내가 연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내가 가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예, 포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인용을 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내가 직접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이제 연구 조사를 분류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횡단적 연구와 중단적 연구가 있는데, 횡단적 연구는 시간적으로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서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딱 한 번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횡단, 옆으로 자른다는 거죠. 잘라요. 넓은 지역을 딱 한 번 특정한 시점에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경우인데,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이 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건 한 번만 하는 건 아닌데요. 광범위한 전국에 걸쳐서 다 하는 거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횡단 연구이기도 하고 또 종단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두 개 합쳐진 시계열 연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딱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횡단적인 연구고요. 종단적 연구는 뭐냐면 여러 시점에서 시간상 두 번 이상 여러 시점에서 똑같은 연구를 진행을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경우죠. 매년 뭘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세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게 또 간단하게 보면 주가 같은 거 있죠. 주가, 주식 매일 이렇게 이제 주가가 등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인터넷에도 무슨 회사 주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게 이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뭐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가, 뭐 내려가고 있는가, 또는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매일 하는 거고, 또는 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종단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패널 연구가 있는데, 패널 연구는 이렇게 이제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할 때마다 샘플을 만들어야 되겠죠. 샘플. 네. 샘플을 똑같은 샘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널 연구는 밑에 이제 패널은 뭐냐면 고정 응답자 집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번 패널을 만들어 놓고 고정 응답자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실시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종단적 연구도 할 때마다 샘플을 그때그때 다시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패널 연구를 많이 하냐면 선거철이 닥쳐오면 어, 뭐 처음에는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조사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보름 단위, 그 다음에 뭐 열흘 단위, 일주일 단위 이렇게 하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매일매일 조사를 하게 되죠. 매일. 막 변화의 폭을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샘플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진 고정된 그런 응답자 패널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연구를 패널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연구는 사실은 종단적 연구로 보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를 두 개 합쳐놓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넓은 지역에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반복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1972년부터 시작됐던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어, 우리가 이제 주로 농어촌 이런 지역에 이제 어렵게 과거에 이제 살았죠. 그런 농어촌 지역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또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량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경제 개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정책인데 이게 과연 실시에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측정해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일정한 기간을 두고 뭐 1년 단위라든지 또는 뭐 5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정책이 음, 효과가 있구나, 계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계속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아무리 돈을 붓고, 많은 그 노력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거를 이제 어, 횡단, 종단 연구를 겸해서 쭉 함으로써 그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연구가 바로 이제 타임 시리즈 디자인 또는 스터디 이렇게 시계열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계열 연구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영세민 대상 무료 유아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은 그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종 간의 갈등, 특히 이제 흑백 인종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다인종이 모여 있는 멀팅 팝 용광로처럼 이렇게 들끓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흑백 인종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죠. 그래서 투티어 소사이어티, 두 눈물의 사회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미국 역사상 가장 효과가 뛰어난 그런 정책이다,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비슷하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드림 스타트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어, 존슨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민주당인데요. 시작을 했습니다. 1963년부터 실시를 했어요. 존슨 대통령 때 실시를 해서 이제 69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는데
닉슨이 공화당인데요.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미국은 양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두 당이. 두 당이 서로 집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나라이죠. 에, 한 정당이 오랜 기간 지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민주당도 했다, 공화당도 했다, 공화당도 했다, 민주당도 했다 이렇게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인 존슨 대통령이 실시를 했는데 닉슨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돼서 이 민주당에서 실시한 이 정책이 과연 많은 그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이걸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미국 그 사회는 원래 이제 흑백 그 갈등이 심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흑인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또 다니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흑인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교육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말썽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주로 이제 범죄나 이런 데 많이 연루되고 막 그런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3S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3S는 뭐냐면 흑인들의 그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세계 그 S 정책이죠. 스포츠 쪽으로 많이 관심을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나 이쪽에 예, 많이 이제 또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섹스 산업 쪽에 이제 흑인들을 많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게 해서 사회 문제를 줄이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존슨은 이거를 왜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를 연구를 한 결과 흑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공부를 못해서 어, 공부를 안 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 생각을 해서 유아원 어린이 이제 유아원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 유아원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되죠. 흑인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유아원에 보내주는 겁니다. 불우한 아이들, 흑인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유아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백인 아이들과 비슷하게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6년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해 왔는데 닉슨이 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거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민주당이 한 그런 정책,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한번 해보자, 측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해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뭐 졸업했거나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건데 한 6년 정도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이 이거를 음, 중단을 하죠. 예.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어, 이제 대통령은 물러나고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이제 카터 뭐 부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이거를 1991년에 부시 대통령이 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한 20 몇 년이 흘렸죠. 28년 뭐 이렇게 흐르니까 어 뭐 대학도 졸업하고 뭐 대학원 뭐 사회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책이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이만큼 성공한 정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널리 퍼져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연구, 그런 분석이 바로 시계열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